안녕하세요. 2018년 AACR에서 발표한 포스터 내용이 있는데요. 이거를 보면은 이때는 이제 HLB 자회사가 LSKB라고 적혀 있죠. 지금은 엘리바인데요. 여기서 나온 것은 병용요법으로 투여를 해서 결과를 봤는데 안티-PD-1 단독으로 했을 때는 TGI라는 것이 22%였고 리보세란이 단독으로 했을 때는 37%였습니다. 이거 두 개를 이렇게 해서 합쳐가지고 병용 투여를 하니까 21일 후 이게 55%가 됐다라는 결과입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병용요법을 통한 처방이 줄을 이룰 것으로 전 세계 전문가들이 예상하고 있으므로 긍정적인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전임상 동물 모델에서 한 거고요. 여기서 이제 사용된 PD-1 제제는 항 PD-1 제제는 옵티보랑 작용 기전이 같은 면역, 항암 이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TGI라는 게 뭐냐면은 요거의 성장을 억제하는 겁니다. 같이 보니까 왜냐면은 이거 둘 다 얘는 2세대고요. 얘는 3세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용 기전이 다르죠. 그래서 더하니까 대략 이제 50 몇 퍼센트 나오는데 그만큼 자기만큼 역할을 이제 충실히 한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콤비네이션 이뮤노테라피를 보면은 이제 세컨드 제너레이션, 퍼스트 제너레이션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프로그레션 얼라이브가 이렇게 밑으로 이제 꺼져 있는데 콤비네이션을 하면은 급격하게 이렇게 위로 이렇게 올라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이제 면역 항암제는 이제 T세포랑 관련이 있는데 얘네들은 분화 과정에서 자신의 펩타이드를 항원으로 인지하는 T세포는 모두 죽게 됩니다. 만약에 이제 자기 자신의 분자랑 반응하는 T세포가 생겨나게 된다면 자가 면역 질환에 걸리게 되는 거겠죠. 그리고 이제 비자기 분자와 반응하는 림프구만 남기는 그런 작업을 우리 몸에서는 하게 되는데요. 이런 과정을 자기 관용 기작, 셀프 톨러런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림프구들은 골수에서 성숙되는 동안 자기 반응성이 점검이 됩니다. 그래서 내 자기 자신의 분자를 반응을 하는지 그러면은 그런 T세포는 다 이제 죽여야 되고요. 내 분자랑은 반응하지 않는 애들, 다른 사람이라기보다는 다른 뭐 물질에 반응하는 그런 T세포들만 모아가지고 딱 성숙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자기 관용 기작이 정상적이지 못할 경우에는 이제 류마티스 관절염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유발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T세포 같은 경우에는 이제 펩타이드를 인식을 하게 되는 건데요. 이런 것들, 펩타이드라는 것은 이제 소수의 아미노산이 연결된 형태를 펩타이드라 부르고요. 많은 아미노산이 연결되면은 우리가 친숙한 단백질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단백질 펩타이드 같은 거죠. 단지 아미노산이 많이 연결되어 있느냐 적게 연결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펩타이드라 부르느냐 단백질이라 부르느냐 차이가 있는 겁니다. 당연히 이제 아미노산을 통해서 이제 모여가지고 펩타이드 만들어지고 단백질 만들어지니까 반대로 단백질을 완전히 가수분해하면 암모니와 함께 아미노산이 만들어질 수 있겠죠. 그리고 가수분해라는 것은 여기 수가 들어가 있죠. 화학 반응식 물과 반응하여 원래 하나였던 큰 분자 뭐 단백질, 펩타이드 이런 것들이 몇 개의 이온이나 분자로 분해되는 반응을 가수분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T세포 같은 경우에는 가수분해 효소를 가지고 있어가지고 세포를 이제 조각조각 내가지고 죽이죠. 아포토시스. 가수분해 수는 당연히 물이겠죠. 산소랑 수소가 결합된 H2O를 물이라고 합니다. 자기 관용 기작이 문제가 생기는 것 중에 류마티스 관절염이라고 있죠. 요거 유명한 기업이 셀트리온이 2002년에 창립을 했는데요. 셀트리온은 신약 개발 회사가 아니고 바이오시밀러 회사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파이프라인으로 램시마, 트룩시마, 허주마 등이 있는데요. 각각 다 바이오시밀러입니다. 램시마는 레미케이드의 바이오시밀러, 트룩시마는 리툭산의 바이오시밀러, 허주마는 허세틴의 바이오시밀러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램시마를 조금 업그레이드해서 최근에는 램시마 SC라는 정맥 주사 제형으로 만든 바이오시밀러도 유럽에서 판매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이 램시마를 피하 주사용으로 개선을 해서 만든 램시마 SC가 11월 유럽 의약품청 EMA로부터 시판 허가를 받았는데 이 편의성을 높였다고 하는데요. 편의성이 높다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느냐? 현재 지금 이 질병으로 인해서 병원 방문이 어려운 환자들이 많이 있잖아요. 집에서 자기가 주사를 투여를 가능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램시마 SC를 선호하는 경향이 높아져 처방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을 기대하고 있다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정리하자면 램시마는 기존의 바이오시밀러인데 여기에다가 피하 주사 SC 제형으로 만든 게 램시마 SC입니다. 이거는 최초로 자가 주사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편의성이 증진이 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서 이제 자기 관용 기작에 문제가 생기면 자가 면역 질환이 생기게 되는데 이 시장 가운데 램시마 SC가 속해 있는 TNF 알파 억제제 시장 규모는 지난해 처방의 기준은 55조 원 수준에 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하자면은 램시마 SC는 지난해 2019년 11월 류마티스 관절염 적응증으로 의약품청에 허가를 받은 다음에요. 2020년 2월 유럽에서 처방되기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적응증을 추가해서 요거 IBD라는 것에도 적응증을 추가 획득을 했습니다. 그리고 API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유튜브도 API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 할당량 사용이라는 게 있는데 비용이 드는 겁니다. 할당량을 계산해서 요청별로 뭐 쓰기 작업의 비용은 50단위, 동영상 업로드 비용은 1600단위 이런 식으로 비용이 부과가 됩니다. 저는 이제 비용들 생각하고서 이제 API를 호출을 할 수 있겠죠. 호출을 하는 방법은 API 키를 내가 가지고 있거나 OAuth 2.0 토큰을 가지고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공식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API 호출법인데, 자, 이분은 OAuth 토큰이 아니라 간단한 API 키를 이용해서 검색을 해본다고 합니다. 유튜버에서 검색을 할 수 있거든요. get 방식으로 이제 HTTP 요청을 하면은 이제 구글 APIs.com하고 유튜브, 그 다음에 V3 서치 이렇게 한 다음에 이제 내 API 키를 넘겨줘야 되잖아요. 물음표 키는 내 키 값을 입력을 해주면 URL이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파라미터를 이렇게 다 넣어가지고 전달을 해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매개 변수를 전달해 주는데 파트에 ID나 스니펫을 설정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둘 중에 하나인데 ID로 하면은 스니펫을 안 받겠다는 거, 스니펫은 ID나 스니펫을 중첩을 둘 다 받겠다라고 됩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스니펫을 쓰면 되는데, 스니펫이라는 거는 작은 정보란 뜻입니다. small이고 interesting piece of news랑 information, conversation 이렇게 되어 있는데, 프로그래밍에서 이제 스니펫은 작은 정보, 이런 한 토막 이런 것들 말합니다. 작은 정보. 그래서 이 오른쪽에 보면은 코드 스니펫에 얘가 있는데 텍스트의 작은 부분을 일컫는 프로그래밍 용어입니다. 사용자가 편집, 조작 중에서 반복 타이핑을 회피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것들이 스니펫이고요. 여기 예시가 있는데 XY 변수를 값을 바꿔치기 할 때 템프라는 걸 많이 씁니다. 이 템프하고 X를 여기다가 할당해 놓은 다음에 X는 Y로 바꾸고요. X는 템프에 넣어놨으니까 다시 Y는 템프로 바꾸면 됩니다. 그럼 X가 Y가 서로 이제 값이 바뀌게 되고, 밑에도 마찬가지로 템프에다가 이제 foo를 할당을 해놓고 임시로, 그다음에 foo는 이제 바로 바꾼 다음에 반은 다시 템프로 바꾸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서로 이름을 바꿀 수가 있고요. 그래서 스니펫은 재사용 가능한 소스 코드를 의미하는데, 앞에서 봤듯이 이제 코드 패턴 저장해 놨다가 단어를 매번 불러오기 좀 귀찮잖아요. 그래서 이제 코드를 저장해 놓고 필요할 때마다 별칭을 통해서 불러올 수 있습니다. 아까 코드에서 별칭은 이제 템프였죠. 일시적으로 템포럴리 이제 저장해 놓는다는 뜻이고, 그래서 이제 코드 조각들을 필요할 때마다 불러서 사용하는 사용자 코드 조각이 스니펫입니다. 당연히 이제 편리하겠죠. 그래서 개발의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게 코드 스니핏이고요. 우리가 이제 OS라고 하는 것들 있잖아요. 운영체제, 오퍼레이팅 시스템이라는 것은 뭐 윈도우즈, 리눅스 이런 거 말하는 건데, 하드웨어 자원들, CPU, 메모리, 디스크 이런 것들 관리하고 프로그램들을 서포트,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그림을 보면은 하드웨어가 있죠. 우리 컴퓨터 본체. 그 다음에 거기에 OS가 있고 other programs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윈도우가 깔려 있고 윈도우에서 뭐 PPT 같은 것들 사용할 수 있는 거죠. 다른 말로 하드웨어를 감추고 겉으로 다른 프로그램들을 지원해 준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 우리가 이제 파워포인트나 워드 쓸 때 CPU 메모리가 어떻게 사용하는지, 어떻게 할당하는지 이런 것들은 따로 신경 쓰지 않죠. 이거는 운영체제 덕분입니다. 우리가 이제 뭐 C 언어 같은 걸로 이제 함수들을 만든 다음에 이런 .c 파일을 컴파일해서 뭐 이렇게 exe 파일로 만들면은 우리는 이걸 이제 프로그램이라고 하고 더블 클릭해서 실행을 하잖아요. 근데 이제 궁금한 거는 이제 윈도우즈 같은 건 하나의 이제 프로그램이라고 뭐 볼 수 있는데, 이제 요거 워드나 파워포인트 같은 응용 프로그램은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로 나눠져 있잖아요. 왜 하나의 프로그램이 아닐까 라는 것은, 이제 이렇게 뭐 파워포인트, 워드 같은 것들을 다 모아서 하나의 커다란 프로그램을 만들었다고 하면은 이럴 때는 비효율성이 생깁니다. 메모리 같은 것들도 굉장히 많이 쓰게 되고요. 부팅 시간도 오래 걸리기 때문에 다 나눠놨습니다. 그래서 운영체제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나눠져 있는데, 리눅스 같은 경우에는 커널, 쉘, 유틸리티 등으로 또 프로그램이 나눠져 있습니다. 하나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앞에 예를 봤듯이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컴파일 해가지고 exe 파일로 만든다 했잖아요. 이 별표는 뭐냐, 요렇게 된 것처럼 이제 어떤 문자를 와도 된다, 임의의 문자를 뜻하는 것이고, 그래서 a.out은 이제 유닉스 계열의 운영체제에 사용되는 실행 파일과 목적 파일이고, exe는 우리가 많이 봤죠. 이거는 윈도우 운영체제에서 사용되는 실행 파일 확장자입니다. 뭐 참고로 이거는 이제 어셈블러 출력, 아웃풋을 줄임말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운영체제인 리눅스의 컨테이너, 리눅스 컨테이너라는 게 있는데, 일종의 격리하는 기술입니다. 그래서 격리 기술 때문에 호스트 머신에서는 프로세스로 인식이 되는데, 컨테이너 관점에선 마치 독립적인 환경을 가진 가상 머신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리눅스 컨테이너, 뭐 도커 컨테이너 이런 것들은 OS랑 다르죠. VM이랑 다르죠. 가상 머신이 다릅니다. 하이퍼 이제 바이저를 쓰는 것은 따로따로 이제 버추얼 머신을 만든 다음에 여기에 OS를 이렇게 한다면은, 도커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서 바로 그냥 합니다. 여기 보면은 오퍼레이팅 시스템은 밑에 있죠. 리눅스 컨테이너 장점은 이제 스테이트리스, 상태를 가지지 않음. 이거는 뭐 웹
또 비슷한 그런 상태를 가지고 있는데, 그 다음에 이제 빠른 속도의 장점이 있죠. 하드웨어 에뮬레이션이 없기 때문에 프로세스가 일반적인 프로세스를 실행하는 것과 거의 차이가 없다라고 했고, 그 다음에 운영체제 수준의 가상화, 그 다음에 높은 이식성. 반면에 이제 하이퍼바이저 같은 경우에는 논리적인 가상 하드웨어 머신을 생성하고 가상 머신에 OS를 설치하고 일일이 설정을 다 해줘야 됩니다. 그에 반해 이제 도커는 매우 가볍기 때문에 하나의 서버나 가상 머신이 여러 컨테이너를 동시에 구동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